네, 안녕하세요. 시험전형연구소 CS 스태틱 팀 김시환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 코드 정적 분석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 정적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왜 정적 분석을 해야 할까요? 아마 다들 대부분 뭔가 시켜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 영화 다들 보셨나요?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화 블랙팬서고요. 혹시 이 영화에서 어떤 대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와칸다 포에버 이런 대사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서 몇 장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초반 장면인데요. 네,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의 동생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생이 EMP 비즈를 업그레이드 해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EMP 비즈는 어떤 장비 같은 걸 말하고 있고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완벽한데 뭘 또 수정을 하려고 하냐. 네, 그러자 동생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잘 동작해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거든 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네, 우리가 정적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세 가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잘 동작해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잘 동작해도 얼마든지 버그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적 분석을 통해서 좀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요 3번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적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정적 분석을 꼭 수행해야겠다는 어떤 마음가짐과, 다음에 코드 수정까지 반드시 하겠다는 도전 정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스태틱인데, 네, 어쩔 수 없이 좀 살짝 홍보를 하면은, 네, 스태틱을 좀 한번 사용해봐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는 제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나오니까요. 네, 너무 불편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검출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텍스 에러고요. 요게는 컴파일 에러가 속해 있고, 두 번째가 로지컬 에러입니다. 로지컬 에러는 어떤 요구사항을 구현하면서 일단 요구사항에 있던 것들이 누락이 돼서 기능이 누락됐다거나, 아니면은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오해를 해서 기능을 오동작하도록 구현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로지컬 에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런타임 에러인데요.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자의 예상치 못한 입력에 대한 예외 처리가 누락되었다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구현한 대로 동작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순한 코딩 실수로 인해서 에러들이 발생을 하는 이런 것들을 런타임 에러라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신텍스 에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컴파일 시에 컴파일러가 검출을 해주고요. 요즘은 IDE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컴파일 하기 전에도 간단한 신텍스 에러 같은 것들은 다 검출을 잘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가 로지컬 에러인데, 로지컬 에러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있다면은 QA 프로세스나 동적 테스트로 어느 정도 검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타임 에러인데요. 런타임 에러 역시 QA 프로세스나 동적 테스트로 어느 정도 검출은 가능하지만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런타임 에러들을 다 저 단계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런타임 에러가 도대체 어떤 애들인데 저렇게 동적 테스트들로는 검출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에러 중에서 예상치 못한 입력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저 에러가 발생할 줄 알았다면 미리 예외 처리 코드를 넣어 놨겠죠. 그리고 미리 알았다면은
동적 테스트를 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실행을 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네, 저 에러가 이제 사후에 발견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해서 저 예상치 못한 입력은 모든 소프트웨어에 100% 발생할 수 있는 에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예상치 못한 입력으로 발생하는 버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나 버퍼 오버런, 인피니티 루프처럼 저 구문은 특정한 입력이 아니면 절대 탈 수 없는 그런 구문들을 어떤 예상치 못한 입력을 통해서 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버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버그들의 특징은 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게 쇼핑 카트인데요. 분명히 저 쇼핑 카트를 만든 사람은 저 쇼핑 카트로 사람들이 장을 볼 때 물건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사용자들은 좀 개발한 사람과는 다른 의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거라고는 이 쇼핑카트 개발자는 절대 생각을 못 했었겠죠. 네. 이것처럼 저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릴리즈 후에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음에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현 시나리오가 복잡하고, 또 재현 시나리오를 안다고 해도 재현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상치 못한 동작에 대한 에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기에 이제 undefined behavior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보실 수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undefined behavior라고 하면은 어떤 동작을 할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언어 스펙에 이제 표준들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저 세 가지,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와 unspecified behavior, undefined behavior,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 벤더가 되겠죠. 각 컴파일러 벤더가 이 코드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는 알아서 자신들이 맞는 동작으로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대신에 문서를 컴파일러 문서에다가 꼭 명시를 해라 라는 거고요. unspecified behavior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준에서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뭐 이런 동작을 하도록 구현을 하면 된다. 컴파일러 벤더사들은 그 베리에이션 안에 있는 동작대로 동작하도록 구현을 하면 되고, 단 문서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undefined behavior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에도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동작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신 그림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 undefined behavior 월드에서는 막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로 보여드리려고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unspecified behavior의 코드의 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함수 호출에 인자로 함수 호출의 반환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 1과 펑션 2 두 개의 함수 호출을 펑션이라는 함수 호출에 인자로 사용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펑션 1이 먼저 수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펑션 2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1이 수행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G풀풀로 컴파일하고 실행했을 때 발생한 찍힌 네, 콘솔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컴파일러들은 이게 unspecified behavior이기 때문에 각각 뭐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 있고 버전마다 이게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는 네, 알 수가 없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럼 이런 버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좀 찾아봤는데요. 컴파일러 버전이나 벤더에 따라서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컴파일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서 C++ 컴파일러 개수를 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C+이 38개, C가 54개 정도 됩니다. 각각 컴파일러마다 또 버전에 따라 동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는 현상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 특징은 간단한 재현 케이스도 개발 환경에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개발한 환경의 컴파일러와 실제 빌드하는 빌드 서버의 컴파일러가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대 제 개발 환경에서는 제한이 안 되겠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예상 못한 동작으로 인한 버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순한 어떤 코딩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버그들인데요. 네, 단순한 코딩 실수로 발생하는 버그들은 대표적으로 메모리 릭이나 더블 프리, 언클로즈드 리소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메모리 릭 같은 경우는 메모리 생성하고 당연히 프리나 딜리트를 안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버그들이고, 더블 프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미 해제한 메모리에 또 해제를 할 경우, 그리고 언클로즈드 리소스는 파일이나 스트링 같은 리소스를 오픈한 다음에 클로즈하지 않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가 실수로 코드를 빼먹은 경우이기 때문에 코딩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버그들의 특징은 메모리 릭 같은 경우에 일단은 메모리 릭이 한 번에 크게 발생을 한다면은 QA 테스트나 동적 테스트에서 걸러 적겠지만 만약에 메모리 누수가 아주 작게 조금씩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재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가 전달되고 나서 오랜 시간 사용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아주 엄청 큰 리소스를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런타임 에러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원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고요. 다음에 재현 케이스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부분의 이 런타임 에러들은 릴리즈 후에 사용자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런타임 에러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냥 가지고 릴리즈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찾아내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에러 방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제일 간단하면서 제일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책들은 제가 소프트웨어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책들을 쭉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책들을 전부 다 이제 완독을 하고, 네, 숙지를 하고, 네, 숙지만 하면 안 되죠. 실전에서 많이 사용해 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과 노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개발자들이 코드를 짠다면은 아무래도 런타임 에러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심플하죠. 그런 개발자들을 많이 뽑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개발자들만 데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느 회사나 다 주니어들이 있을 거고 누구나 다 그 주니어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주니어들을 위한 뭔가 방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움과 협업인데요. 짝코딩이나 옵코딩이나 어떤 코드 리뷰를 통해서 주니어 개발자와 시니어 개발자와 같이 코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역시 주니어 개발자들이 짝코딩을 통해서 어떤 이 노력과 경험들을 조금 더 단시간에 싼 비용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역시 결국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데요. 경험 많은 개발자들의 시간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개발자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릴리즈가 항상 촉박하고 정해진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이런 이상한 딜레마가 있는데요. 어쨌든 네, 경험 많은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런타임 에러들은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것인가,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바로 이 정적 분석입니다.
그 정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그 런타임 에러의 특징이죠. 원인 찾기 어렵고 제형 케이스 만들기도 어렵고 릴리즈 후에 발견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일단 뭐 시니어가 코드 리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의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원리를 찾아라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영어로는 왈도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원리를 찾아라의 고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책을 뭐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본 사람들은 뭐 그래도 처음 이 책을 통해서 원리를 찾는 것보다는 더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사람이 찾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24시간 이것만 찾을 수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책에 있는 원리들을 나는 다 찾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네, 이렇게 그 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그 중에서 원리 얼굴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원리에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까지 딱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간과 자원을 쓰지 않고 컴퓨터의 시간과 자원을 써서 좀 찾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적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런타임 에러들을 사람이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코드 이 부분에 런타임 에러가 있습니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적 분석 툴들이 사람 대신 해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적 분석 규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규칙들은 앞서 제가 소프트웨어 바이블이라고 했던 그런 책들에서 나온 안티 패턴들, 뭐 이렇게 짜라고 하는 가이드, 그런 것들을 미리 규칙들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 많은 개발자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필드에서 발생했던 에러 사례들을 잘 모아놓은 그런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을 토대로 규칙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미 필드에서 발생한 오류 사례에 기반한 규칙들은 뭐 서트나 CWA라고 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험 많은 개발자의 노하우나 뭐 안티 패턴들을 정리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미즈라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컴퓨터 바이블들이나 아니면은 노력이나 경험들을 간접 습득하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진 규칙을 통해서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정적 분석의 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적 분석은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해서 탐색을 해줍니다. 코드 리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실제로 직접 코딩을 하면서 경험상 이렇게 버그를 피해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작성한 코드 아니면 코드 리뷰 대상 코드 정도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적 분석 툴을 통한다면은 정적 분석 대상인 모든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고 더 꼼꼼하게 봐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정적 분석 시점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웨비나 발표 때 발표했던 내용이라서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적 분석은 코드 실행이 필요 없고 완성되지 않은 코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적 테스트보다 더 그래서 이른 시점에 테스트가 가능하고 자동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특성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는 게 정적 분석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정적 분석이 런타임 에러만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딩 스타일 가이드라인도 체크를 해줍니다. 코딩 스타일 가이드라인 체크를 해주면은 뭐가 좋냐면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가게 되고 모든 개발자가 각자 짠 코드의 스타일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코드 품질 매트릭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잡성, 확장성, 이식성, 기타 등등 이런 품질 매트릭 등을 측정을 해줘서
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품질적으로 우수한지 아니면은 지금 어느 부분이 품질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역시 초반에 미리미리 적용하면서 네, 품질 매트릭 관리를 하면은 개발에 좀 더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세션에서 제가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정적 분석으로 어떻게 훌륭한 개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먼저 훌륭한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인지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뭐 적은 시간에 적은 버그로 좋은 살충물을 생산해내는 개발자겠죠. 하지만 뭐 이런 개발자들은 천재가 아닌 이상은 노력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런 개발자들이 짜는 코드들은 개발자가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좋은 코드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럼 습관들은 어떻게 들일 수가 있냐? 좋은 습관은 반복해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코드들이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디펙트를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이제 반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코딩을 할 때 그냥 의식하지 않고 코딩을 해도 정적 분석 툴을 돌렸을 때 이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코드를 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결함 수정이 사실 좋은 코딩 습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런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은 네, 개발자 본인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활동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세 가지, 네, 정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잘 동작해도 네, 얼마든지 개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잘 동작해도 버그가 숨어 있을 수 있고,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좀 얻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을 꼭 수행하셨으면 좋겠고, 코드 수정까지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저희 코드스코어 스태틱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